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어떤 주제를 살펴보게 될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초단기 조정의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통화라든지 채권, 주식, 상품, 부동산까지 5대 자산의 최근 동향부터 좀 살펴주세요. 일단 제가 매주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렸던 걸 한번 복기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려 왔는데, 첫 번째, 주식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의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초단기 조정이 4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고, 지금 5대 자산이 어떻게 수축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 추세, 그러니까 2, 3년 정도의 단기 추세를 볼 때는 상승장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연준은 엔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작년 중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 월가 격언을 제가 계속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는다. 항상 말씀드렸고, 지금 또 제자리로 가고 있어요. 네네. 제자리를 가고 있고, 이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작년 중반 이후에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2차 전지 시대가 가고 반도체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아직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2차 전지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매수하고 있고, 근데 이미 작년 중반에 다 끝났거든요. 네. 끝났는데도 지금 아직도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대비 지금 주가 차별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게 내년에 그 개인 투자자가 반도체 들어오면서 반도체 주가 정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에도 좀 있으시네요.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당분간은 못한다. 그리고 반도체 시대를 또 강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증시의 흔들림도 있고 오늘장은 상승하기도 하는데,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저희는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초단기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네. 그 자산 시장은 크든 작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은 그 상승장 기간 내내 팽창을 하는 게 아니고 수축보다 팽창이 빈도와 폭이 큰 거예요. 네. 하락장은 반대로 팽창보다 수축이 빈도와 폭이 큰 거고,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팽창하는 구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축하는 구간도 있고, 하락장에서도 팽창하는 구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을 내비두면 이제 증발이 되잖아요. 이 증발을 낼 때 이 액체가 기체로 기화만 되느냐?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 표면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기화도 되지만 기체가 액체로 액화되기도 해요. 네.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기화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물리 법칙의 기본적인 네이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초단기 조정이라는 거. 그래서 네. 전체 상승 장은 유지된 상태에서 초단기 조정만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위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5대 자산 중에 너무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수축 현상이 발생되었을 뿐이지, 네. 지금은 상승장 중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됐냐? 초단기 조정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미 3월부터 조짐이 다 있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뭐냐?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좀 지나치게 오래 상승을 했죠. 이건 뭐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 통계상 그래요. 통계상 이렇게 5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하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0년 동안 미국 역사상. 그런 상황에서 언제 지금 조정이 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3월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위험 자산에 최근에 대표되고 있는 것도 이제 나스닥, 네. 엔비디아, 그다음에 비트코인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미 3월부터 박스권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에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5대 자산은 이렇게 되잖아요. 달러, 채권, 주식, 상품,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 중에 3월 중순부터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4월 초부터는 장기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 네. 주식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하려고 조짐을 보였으며, 선물 옵션에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는 빅스 지수가 4월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이미 4월 초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시장은 알려줬어요. 이제 나는 조금 수축을 할 거니까 대비를 해라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작년에도 초단기 조정이 있었죠. 네, 작년에도 그렇죠. 예.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기사에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단순화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3고라고 해서 고달러, 고금리, 고유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고, 이번 4월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네. 지나치게 팽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시 수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4월에 미국의 IRA 소득세 납부 구간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소득세 납부 구간은 일시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 이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항상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되고, 채권을 팔아야 되고, 뭐 MMF를 팔거나 뭐 CD를 팔거나 해야 되는데, 뭐 MMF를 팔게 되면 단기 채권과 영래포를 같이 팔게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영래포 자금이 이제 줄어들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인데, 세금 구간에서는 그게 유동성을 늘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미국 재무부 TJ 계좌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내요. 그게 지금 4월 15일 날 끝났기 때문에 지금 4월까지 3월 4월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조금 달라질 거라는 거죠. 5월 일단 소득세 납부 구간이 이제 끝나고 네. 끝나가고 있고, 5월부터는 무슨 일이 있냐면, 작년 중반에 이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부채 한도 합의를 한 거에 의하면 올해 2분기부터 미국 재무부가 부채 예산을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9천억 불 정도, 9,500억 불인가 400억 불 그 정도 되는 TJ 계좌를 6월 말까지 7,500억 불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월, 6월 열심히 1,700억 불 정도 TJ 계좌를 줄여야 되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5월부터 이제 초단기 조정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5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5대 자산이 이미 3월부터 좀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4월의 조정에 대한 설명들을 또 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IRA 소득세 신고 이벤트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5월과 6월에는 좀 더 유동성이 풀리지 않을까, 앞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금리 인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지금 유럽이랑 미국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유럽은 6월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미국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으로만 스탠스 뭐 데이터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금리에 대한 발언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일단 유럽하고 미국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은 지금 일단 월가의 말씀들을 믿지 마시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는 왜 월가가 금리 인하 주장을 했느냐? 작년에는 월가가 경기 침체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왜 주장을 했느냐? 본인들의 채권 포지션이 과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연준이 갑자기 12월 FOMC에서 내년도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립 서비스를 맞아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이 입장을 바꿔서 거봐라 연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6번, 7번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다 틀렸죠. 왜 틀렸냐? 지금 본인들이 채권 포지션에 대한 익스포저가 컸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채권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될 테니 연준 네가 좀 금리를 내려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 월가에서 채권 투매가 나왔어요. 2주 동안 채권 매도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그 채권 그 평가 하락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제 손절매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월가는 금리 인하 주장을 별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팔았으니까. 자, 이게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월가의 입장이 그렇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그냥 거시경제 측면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와야 되느냐.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긴축을 멈추지 않는다. 무언가 무너진다는 게 뭔가요? 신용 경색이 생겨야 돼요. 신용 경색이 생기려면 은행권 지준이 줄고 영래포 뭐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이런 금리 발작이 일어나거나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거나 뭐 은행 대출 태도가 완고해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단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그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금리 목표 2%에 가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CPI가 어디서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까? 3%대 중반에서 만들고 있어요.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3월에 처음으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코어 PC가 이제 그 2.8%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실업률도 조금 상승하려다가 3월에 다시 3.8%로 내려왔죠. GDP 성장률도 지금 뭐 작년 그 4분기만 해도 월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1분기에도 2.8% 나올 거다고 지금 애틀랜타 연준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3월부터 경기 확장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업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지금 그 CPI가 2%대로 지금 3월에 내려왔어요. 코어 CPI도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조금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 경기 회복이 너무 늦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ECB 입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욕구를 연준보다는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아직 버리지는 않고 있고 이게 유럽과 미국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채권 트레이더의 주장에 의해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난해 말부터 있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미국은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유럽은 오히려 물가가 좀 둔화되는 이 상황적인 차이 때문에 금리에 대한 스탠스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일단 이제 좀 더 섹터별로 좁혀볼게요. 사실 간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을 조금 짧게 전해주시겠어요? 2차 전지 전기차는 지금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게 물려 계신 개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대세가 끝났어요. 지금 끝난 지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작년 그러니까 시계열로 볼까요? 핵심 광물이 하락하면 2차 전지와 양극재 가격도 시차를 두고 동반 하락하게 돼 있는데 작년 1분기에 이미 핵심 광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그 2차 전지와 양극재 한국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작년 3분기. 테슬라 주가 하락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 작년 3분기.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작년 4분기.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 게임이 끝난 상태고 이미 주가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말까지 반토막 난 에코그룹들은 지금도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반도체, 특히 그 HBM 관련 공급망 관련 업종들은 지금
뭐 2배 이상씩 다 상승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많이 상승했고 2차 전지는 상승을 못했으니 이제 평균 회귀에서 격차가 좁혀질 것 같다고 이제 개인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오히려 호황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전기차 비중 익스포저가 적은 토요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상황이 올해 내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단 올해 코스피나 코스닥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금 한국 증시는 외국인만 열심히 사고 있죠. 네. 연기금 기관 개인은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만 열심히 사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사고 있냐면 지금 2009년, 2010년에 역대 최대 외인 매수가 나왔거든요. 2009년에 21조, 2010년에 22조. 근데 작년에 외국인 15조 샀고 올해 2010년 22조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혼자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장세고 당연하죠. 지금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제조업 경기 프록시는 바로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은 빅2, 반도체 빅2와 특히 HBM 공급망 관련 반도체 주식을 지금 싸그리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제 외국인이 그래도 기관 연기금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 대비 초과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결국 반도체 쪽으로 초과 상승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다지 재미없는 장세가 유지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중전기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 의료명 이런 개별적인 메가 트렌드를 가진 업종이라든가 선택 소비재 쪽은 개별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